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네. 살면서 그 인생의 답이 뭘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역사야말로 가장 그 정확한 해설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만든 그 뿌리, 조선입니다. 조선으로 가는구나. 한글이라는 이 독창적인 문자는 물론이고요. 정치, 사회제도, 유교적 가치관, 또 법과 행정 시스템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정 많은 시스템이 이 조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은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재밌겠다. 자, 이 조선에서 시작된 제도와 시스템이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인데요. 이성계는요, 1392년 7월 17일 새롭게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자, 새로운 나라와 왕이 탄생했으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했겠죠. 고려와 조선 가장 큰 차이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불교, 그렇죠. 숭유 억불 정책. 맞습니다. 역시 바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무조건이야. 대답이 오버랩으로 나오네. 자, 어쨌건 이 고려는요, 불교 국가였습니다. 망해가는 왕조 대부분이 그렇듯이 고려말은 대혼돈의 시기였죠. 불교계 그때 부패했습니다. 또 지도계층인 이 왕실과 귀족들은요,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무관심했죠. 그래서 이거 좀 갈아엎자라고 하면서 택한 게 중국의 이 공자가 만든 사상, 바로 유교였습니다. 이 유교가 추구하는 정치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 민본주의. 어머! 이야. 뭐야? 새나라 조선은요, 이 백성을 중심으로 둔 새로운 사상인 유교를 통해서 고려보다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태조 이성계는요, 고려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준비를 해요. 바로 수도? 그렇죠. 수도이죠. 천도.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이제 옮겨가지고 조선의 수도로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돼요. 두 곳이었습니다. 바로 무학과 한양이었습니다. 무학도 있었구나. 무학이 어디야? 지금 무학과 한양은 전부 다 서울이에요. 네, 전부 다 서울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무학과 한양 모두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서 각지로 가는 요충지, 또 이 한강과 인접해서 수로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네. 근데 당시에는 이 한양과 무학을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한양이 수도가 된 결정적 이유는요, 강력하게 한양을 주장한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이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도전. 오, 예, 맞습니다. 오, 이상형. 이제 온다. 네, 정조전은요, 바로 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을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도전은 아니 왜 무학이 아니라 한양을 주장했을까? 자기 집이랑 가까워서. 집이랑 가까워서. 직수군저. 정도전 생각에는 이 두 지역에 결정적 차이가 존재를 해요. 자, 일단 한양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좀 넓게 설계하기 좋은데 무학은 한양에 비해서 도읍지로 삼긴 약간 좀 좁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폭이 다르네. 게다가 한양은요, 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는 그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한 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도읍을 오케이, 한양으로 가자라고 이제 한양으로 정했고요. 정도전에게 도시 설계까지 맡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95년 9월이죠. 마침내 신도시 한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 뭐였을 것 같아요? 경복궁? 좋아요. 좋은 접근이었어요. 일단 그거 전에 유교에서 가장 중시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종묘. 뭐라고요? 종묘.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종묘와 사직.
종묘사직. 그리고 조선 왕조의 심장 궁궐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만년토록 빛나는 큰 복을 지닌 궁궐. 네, 이라는 이 뜻을 담아가지고 새 궁궐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요. 뒤쪽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완벽한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다 이제 궁궐을 아하. 지은 겁니다. 특히요, 이 경복궁을 둘러싼 네 개의 산, 이 네 개의 산이 아주 풍수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야. 아, 나 산 모르는데. 어려울 것 같아. 당연히 있으니까. 문제 주세요. 동서남북으로 경복궁을 둘러싸며 지키고 있는 네 개의 산은 각각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자, 제발.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떨려. 보겠습니다. 남산! 남산 맞았어. 남산 일단 맞아. 유명산. 유명산. 우악산. 우악산? 자, 태종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1418년 8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 태종이 선택한 다음 왕, 세종. 맞습니다. 세종이었죠.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 돈에서 봤던 얼굴하고 또 느낌이 달라. 달라. 난 처음 봤어. 자, 이 어진 바로 올해 5월에 공개된 세종의 새 어진이에요. 근데 나 처음 봤어. 얼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진은 10,000원짜리. 네, 맞아요. 현재 남아있는 그 세종 친족들의 그 초상화,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새로운 세종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채는 크시네. 그래요? 확실히. 크시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 그 세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어진왕. 굉장히 스마트하고 어질고. 맞습니다. 백성을 위한 군주, 조선시대 대표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제로 세종은요, 재위 기간 내내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바로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겁니다. 당시 한자는 이 백성들이 배우기 어렵고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28자를 만듭니다. 이 밖에도 세종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공주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그런 왕인데, 세종이 진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야, 너무 많아서 이건 또 어렵겠다. 세종은 조정에서만 볼 수 있던 이것을 최초로 백성들을 위해 번화한 길가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이? 조정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 시계. 오, 이상혁. 시계 같아. 정답. 해시계. 자,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지. 앙부일구가 생각이 안 났어. 앙부일구가 생각이 안 났어.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해시계입니다. 와, 좋았어. 근데 사실 문제 내자마자 우리 사연 씨가 바로 시계 딱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 대박이었습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당시 그 길가에 세워진 그 해시계의 정식 명칭은요, 앙부일구입니다. 다양한 그 해시계 가운데 한 종류인데요. 앙자가 뭐냐면 우러를 앙자예요. 그리고 부가 뭐냐면 가마솥 부예요. 일은 아시잖아요. 해일자. 구는 그림자 구자예요. 하늘을 떠받드는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인 건데요. 이야. 기가 막히죠. 세종이 앙부일구를 만든 건요, 천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종이 이런 걸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왜일까요?
백성을 위해서. 네, 백성을 위해서였죠. 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였거든요. 지배층들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세종 때부터 되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대중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 다 시계 지금 차고 계시잖아요. 되게 의미 있다. 당시에 세종이 연구를 통해서 독자적인 시계를 만든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이게 명나라, 중국 이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 시차가 어떻게 돼요? 1시간 차이. 시차가 한 시간 차이. 1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명나라 기준으로 만든 해시계를 쓰니까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된 연구 끝에 이 세종이 그 오차를 잡고 조선의 시계를 만든 겁니다. 그 경도라는 게 사실 조선시대 때는 측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정확한 경도를 어떻게 측정을 했던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밤이면은 별과 달을 보고요. 낮에는 그 태양의 움직임과 그림자를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한 겁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정오를 찾아냈고 거기에 맞춰서 조선 실정에 맞는 해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세종은 두 개의 앙구일구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지금의 해정교, 나머지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설치를 했죠. 근데 시계를 이렇게 설치해도 백성들이 시간을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은요, 한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냅니다. 좀 멋있다. 자, 이 묘시부터 유시까지 그려진 7가지 그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12간지. 맞습니다. 12지신. 세종은요, 해가 뜨는 오전 5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7시까지를 이렇게 12지신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시간 단위예요, 지금? 2시간이요. 2시간 단위가 물론 저것도 대단하지만 좀 약속 잡기는 좀 힘들겠는데요. 잘못하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이 당시도 당연히 더 정교하게 시간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해시계 안쪽에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걸 영침이라고 합니다. 영침. 안쪽을 보면요, 7개의 긴 세로선이 있습니다. 네, 2시간 간격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긴 세로선들 사이마다 또 짧은 세로선들이 또 있어요. 보이시죠? 비슷하네. 네. 이 짧은 선들의 간격은 약 15분을 나타냅니다. 그치. 이 15분의 단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왜 이런 표현 쓰는데 일각이 여삼추 같아. 일각이어서. 이가 여삼추.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해가 쏘면 이 영침의 그림자가 이동하겠죠. 네. 이 이동하는 걸 보고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미시 일각 이렇게. 예, 맞습니다. 자, 어쩌니 백성들이 시간을 알고 보다 편리한 삶을 살길 바라는 이 마음, 이런 세종의 마음이 이렇게 해시계에도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어진 임금이었다. 근데 진짜 너무들 잘하시네요. 근데 역사 너무 재밌다. 우리가 역사를 사랑하나 봐. 근데 이때쯤 나올 때가 됐는데. 어려운 거요? 빌런 문제가. 자,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조선의 다음 왕들도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는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 바로 세종의 증손자 제9대 왕인 성종이죠. 성종. 이 묘호라고 해요. 뭐 세종, 성종을 묘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왕을 평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자는요, 사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세종조차도 성자를 못 썼잖아요. 사실 세종 때는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당시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성종이 진짜. 레전드였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종은 왕과 신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될 공통의 기준, 조선의 공식 법전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500년 통치 근간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상엽 씨, 이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 박수 주시죠. 나이스 1급. 역시. 맞습니다. 경국대전이죠. 경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고요. 대전은 중요하고 아주 큰 법전이란 뜻입니다. 즉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법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국대전을 통해서 비로소 조선 실정에 딱 맞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엄청나게 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던 거예요? 그 아주 법이 자세히 잘 정리가 돼 돼 있습니다. 정도가? 크게 행정, 군사, 교육, 형벌, 예절 총 319개의 그 법 조항을 담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요, 정말 이 백성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복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꽤 있어요. 자, 몇 가지 좀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자, 우선 결혼 문제입니다. 그런 도 있었어, 법으로? 당시에는요, 결혼을 못했다? 이거는요, 이건 국가의 우환이에요, 우환. 우한. 우환을 만들고 있네. 지금 우리도 3명의 우한이. 우한 특히 좀 심한 우한이 둘 있거든요. 못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세 분이나 지금 결혼을 못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마포구죠. 마포구청장 잘려요. 진짜로? 의무인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을 몇 번 가신 거예요, 두 분은? 구청장 임기가 얼마나 되죠? 진짜 한양에서 소문났겠다. 전현무 지역으로 가면 다 목 날라간다고. 내가 이사 가면 긴장하는 거죠. 진짜 전입신고하면 사신이네. 이상한 진짜 야, 거의 사신이다. 정말 미안하게 되시다. 아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땐 그랬어요. 근데 왜 관리가 그걸 책임져? 인구를 부양하는 거는 이 사또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결혼을 안 하면 인구 부양이 안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수를. 특히 이제 양반과 딸 30이 다 됐는데도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 못해. 이러면 아예 왕한테 직접 보고가 들어갑니다. 우와. 그래서 적당한 혼인 비용까지도 지급해줘요. 야, 복지다, 복지다, 진짜 복지다. 이건 자, 복지야. 이뿐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그 노비를 위한 법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노비를 위한 법.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쉴 땐 쉰다. 오프를 해준다. 보장. 접근이 아주 좋았어요. 이 노비들에게는요, 출산 휴가. 출산휴가.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다. 우리 노비잖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직업은 그거 아니에요? 나야 광대지. 천민이죠. 그치. 천민이죠. 너 네, 거기 네. 있고 나 거기 있냐. 천민들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뇨. 맞습니다라뇨. 갑자기. 그건 아니고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맞습니다라는. 웃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성균관에 계시고 그렇지. 양반이고. 우리는 저잣거리에서 저잣거리. 잘한다 이놈들. 오늘 저녁 세 문제 맞히면 고깃국이다. 외줄 타고 대감이 이렇게 닭다리 던져 좀 좋아하고. 자, 이 관청에 소속된 노비가 임신을 하면 사실은 이제 노와 비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노는 남자 종이고요. 비는 여자 종입니다. 근데 그냥 통칭으로 얘기를 해요. 이 노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총 80일의 휴가를 주도록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길다. 임신한 산모뿐 아니고요. 그 남편에게도 산후 15일 동안 휴가를 줍니다. 훌륭한 법전이네. 그런데 이제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채 10년도 안 됐는데요. 자, 이 조선은요,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성종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제10대 왕이자 조선 최악의 폭군 누굽니까? 연산군. 연산군. 맞습니다. 연산군.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요, 이 조선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3년 재위 기간 동안 연산군은 말 그대로 공포 정치를 일삼죠. 저도 사실 이렇게 실록 보면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군주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자, 이 연산군 일기에는요.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자 어쩌면 자신의 계모 엄씨와 정씨를 때려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요.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를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엄씨와 정씨를 궁궐 뜰에 결박해 놓고요. 마구 때리고 짓밟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엄씨와 정씨의 아들 두 사람을 불러요. 두 사람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들이겠죠. 형제죠. 이 동생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라고. 고기 현장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직접 때리라고. 직접 때리게? 진짜로? 누군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때리라고 합니다. 이 죄인을 쳐라! 와, 잘해. 최악이다 진짜. 결국 그날 밤 엄씨와 정씨는 죽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두 사람의 시신에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여기서 문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어려운데 잔인할 것 같아서 못 맞추겠다. 자, 문제 드립니다. 연산군은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찢어 이것으로 만든 뒤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입으로 담기가 싫은데. 나도 이건 알겠지?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저 두 분은 아는 것 같으니까. 아, 그죠? 그거 같아. 예. 문이과가 좀 갈리는 게 우리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세 명이 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과는 지금 헤매고 있는데 신기해. 이과 세 명 뭐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뭐 좀 잔인한 거 싫어해가지고. 우린 좋아합니까?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현무형 바로 하시잖아요. 짐승의 먹이 뭐 이런 걸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짐승의 먹이 더 잔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와. 셋이 얘기한 건 젓갈 담그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젓갈을 젓갈을 만들었다고? 젓갈 담그는 게 이제 젓갈을 중국에는 많이 있었어요. 담궜으면은 왜 근데 그걸 음식화했을까 시체를? 버릴 건데 왜 뭘로 만들어서 아니 버려?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증오한 나머지 찢는 걸로 모자라 이 짓까지 한 거야. 이 시신으로 다 찢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지금 이 문제가 정사죠? 그럼요. 그럼 더 무서운데. 자, 그럼 갑시다. 가요? 예. 아, 제 진짜 문제 너무 한 명이에요. 끔찍하다. 젓갈은 저쪽에서. 자, 정답. 젓갈. 자,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젓갈이면 너무 잔인하다 진짜. 웃긴 한데. 근데 좀 잔인하다. 이게 근데 약간 확인하니까 참.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젓 또는 젓갈이죠. 와, 근데 진짜 잔인하다. 와, 진짜 너무 잔인하다, 진짜로. 아무리 친어머니를 위한 복수라고 해도 조선의 군주가 왕실 어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 야, 이건 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탈륜적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연산군의 잔혹함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해진다고요? 분명 경국대전에는 법을 어기면 그에 알맞은 형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성종 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연산군은요, 경국대전에 규정되지 않은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요. 예를 들면 손바닥을 이렇게 뚫는 형벌인 천장, 아 왜 그래? 가슴을 빠개는 착흉, 와, 착흉이. 손을 마디마디 자르는 촌참. 와, 대박이다. 이건 형벌이라기보다는 엽기적인 고문, 그렇죠. 엽기적인 정신병이다, 고문에 정신병. 가까운 것들이 막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악스러운 형벌은요,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힌 자들에게까지도 가해집니다. 쇄골표풍이라는 게 있어요. 쇄골표풍, 이거 어떤 형벌 같아요? 쇄골, 뼈를 부수고. 뼈를 부순다. 표풍요? 아, 바람에 날리게 막 이렇게. 야, 통장? 너무 잘하세요. 쇄골, 그러니까 뼈를 분수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표풍, 바람에 날려 보낸다라는 와. 뜻입니다.
죽은 시체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라고 했잖아요. 시신이 없으면 성묘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한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처사거든요. 연산군은 이런 끔찍한 형벌로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엽기적이다. 고조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성종이 만들려고 했던 조선의 모습은 이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궁궐을 피바다로 만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데 연산군 옆에 남은 건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간신배들. 그렇죠. 충신들은 모두 사라지고요. 그저 왕의 비위만 맞추는 간신들만 남겠죠. 아이고. 자, 그런데 이 연산군 옆 간신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순재, 임시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아첨에 능했냐면 아들 임순재가 이 병에 걸려 죽기 직전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겨요.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임숭재는 죽기 직전 연산군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이것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가시죠. 오케이. 정답. 미인. 자,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틀리기만 해봐. 정답이어도 충격이야. 연산군은요, 폭군답게 국정원 내 팽겨쳐 두고 술과 여자에 빠져 지냈잖아요. 심지어 연산군에게 바칠 여자를 찾는 이 채홍사라는 관직까지 두었죠. 최홍사. 이때 채홍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여인들을 모아온 게 누구냐면 이게 임사홍과 임순재 부자였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그들의 사람. 일이었어요. 전문이야, 전문. 각지의 미색을 채용할 것이고 장학원 제조 임순재와 병조 판서 임사홍을 임명 이 둘에게 채홍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 이라! 손이 망극하옵니다. 연산군은요, 이 임씨 부자가 데려온 여인들 중 가장 예쁘고 노래 가장 잘 부르고 춤 가장 잘 추는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최고 대우를 해줍니다. 이들을 부르는 말도 따로 만들었는데 바로 흥청입니다. 흥청. 흥청. 예, 흥청입니까? 흥청 때문에 망청했다 이거. 맞아요. 그 흥청이 여기서 나왔구나. 맞습니다. 흥청망청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연산군은요, 이 흥청들을 궁궐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요, 수시로 연애를 엽니다. 연산군의 계속되는 폭정, 기울어가는 나라의 정국을 참지 못한 신하들이 결국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중종반정. 네, 이게 바로 조선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왕이 바뀐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은요, 죽어서도 왕으로 끝내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태조나 세종처럼 죽은 왕에게 붙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걸? 묘호라 그랬죠, 묘호. 묘호 받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연산군으로 그렇구나. 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연산군을 끌어내린 신하들은요, 스스로 왕을 추대해 즉위시키면서 무너진 정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연산군이란 최악의 폭군이 있어도 조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 정말 목숨 걸고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1592년 조선은 다시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엔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시작된 위협이었는데요. 1592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옵니다. 9개 부대, 약 20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 침략한 이 왜군은요, 불과 20일 만에 이곳을 점령해버리죠.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부산으로 침략해 들어온 왜군은요, 동래와 상주, 충주에서 치른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고요, 단 20일 만에 수도 한양까지 점령해버립니다.
저 전력 질주에서 뛰어도 저렇게 빨리 못 오지 않아? 그렇죠. 말 타고 그냥 거의 다이렉트로 온 거네요. 그렇죠. 질주. 뻥뻥 뚫렸다는 거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왜군에 비해서 조선 관군은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당시 왜군은요. 신식 무기 뭘까요? 그렇죠. 네. 이 조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조선 관군은 뭐 여전히 그 차를 하고 이 칼, 창 이게 주무기였거든요. 자, 당시 조선의 왕이 누구였다? 선조. 네, 맞습니다. 14대 선조였는데 자, 이 왜군이 한양에 다다랐을 때 선조는 어떻게 행동했죠? 도망갔죠. 네, 맞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휘 체계를 잃은 관군은 뭐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큰 역사가 또. 조선이란 나라 전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게 피어오르는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의병. 예, 맞습니다. 관군이 무너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자가 의로울 의자, 의리 의자, 의로운 마음을 뜻해서 의병. 이 의병을 이끌던 사람들은요, 대개 그 유교 교육을 받은 선비들이나 유생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비록 왕이 수도를 버리고 관군은 무너졌지만 끝까지 나라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무기를 들었던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의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홍의 장군? 박재우. 어이구야, 역시 우리 영무 씨.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단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는 의병장. 바로 곽재우 장군을 꼽죠. 자, 이 곽재우 장군은요. 임진왜란 당시 별명이 하나 있다. 뭘까요? 홍의 장군. 홍의 장군. 맞습니다. 홍의.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란 뜻인데 실제로 전장에 나설 때마다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의 장군. 붉은 옷을 입고 신출기보라는 이 곽재우 장군을 보고 왜군들도요 멀리서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암진 전투라는 겁니다. 자, 이 정암진이 어딘지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정암진은요 낙동강의 최대 지류인 그 남강에 위치한 나루터예요. 임진왜란 초기에 이 왜군은요 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노리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암진은요 경상도에 있던 왜군이 전라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정암진이 뚫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량을 딱 확보해가지고 고국로를 완전히 그렇죠. 바로 전라도까지 왜군이 그대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길목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다? 홍의장군. 박재우 장군인 거예요. 2천여 명의 왜군은요, 이 정암진 근처에 주둔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 먼저 이 왜군은요, 남강을 건너기 전에 정찰대를 좀 먼저 보냅니다. 왜냐면 이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 그 나무 편말을 꽂아가지고 그 이동 경로를 미리 표시를 해둬요. 왜일까요? 따라가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여기가 안전하다. 맞습니다. 군대가 왔을 때 그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곽재우 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뽑아서 다른 데 꽂았구나. 야 맞습니다. 뭐 정확했습니다. 딴 데다 꽂아놨구나. 곽재우 장군은요 한밤중에 그 편말기를 몰래 뽑으라고 시키고 늪지대에 꽂아놔요. 대박. 따라가면 이제 날이 밝은 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왜군들이 그 편말을 따라 움직이라는 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편말을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늪지대에 훅 빠지게 되는 야, 거예요. 지금 손도 안 쓰고. 이때 이 주변에 곽재우 장군이 의병들을 매복시키는 거예요. 매복했다가. 야. 매복 중이던 이 의병들의 화살세를 받고 전멸. 몰살됩니다. 이 왜군을 막기 위해서 이 곽재우 장군은요 이후에도 기발한 전략들을 계속 내옵니다. 머리가 좋으셨구나.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병사들한테 괴짝 하나를 구해오라고 해요. 문제 냄새 나는데? 안 돼. 나 지금 저거 괴짝 뭐 할지 모르겠어.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왜군의 진입로에 놓아두도록 합니다. 안 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 먼저 할 것 같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나.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만 맞추면 오늘의 괴짝을 메달이 열면 괴짝을 열면 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 왔다. 박재우 장군이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괴짝 속에 넣어둔 것은 무엇일까요?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넣어뒀죠.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저 말이 되게 뭐지? 벌? 벌? 바이오 공격. 말벌집 같은 걸 넣어놨을까요? 그러니까요. 벌 같은. 캐리어처럼. 그 말벌집이 일리가 있는 게 그들이 그때 왜군들의 갑옷 책에서 본 적 있잖아. 피하거나 뛸 때 체력 소모도 엄청 시킬 수 있고. 순 씨가 그때 벌 정신 얘기했을 때 없어요. 나도. 혼비백산. 네. 일단은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후보가 지금 식량이 있었고요. 독이 든 식량. 보이는 식량. 식량 아닌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지금 이 공격이니까 식량 식량은 아닌 것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식량은 아니고 어. 말벌집. 그 말벌. 또 뭐 나왔죠? 화약은 그러니까 괴짝 안에 넣어서 열대 터지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학적으로. 말벌집 가자. 말벌이에요? 말벌집 가야겠네. 그래, 윤석이 촉을 믿어보자. 그럼. 벌집. 자, 윤석이 가. 말벌집. 그래 그거 같아. 말벌집 거기 믿어보자. 할게요. 벌 가자. 네, 정답. 벌집. 벌집이요. 벌집. 한국 구비 문학 대계에 따르면요. 이것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일화예요. 네, 설화예요, 설화. 곽재우 장군은요, 왜군이 이동하는 그 길목을 미리 파악해서 벌통이 숨겨진 괴짝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군하던 왜군이 뭐야 이거 괴짝 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수백 수천 마리의 그 벌떼가 튀어나와서 왜군을 공격한 거죠. 벌떼 공격을 받은 이 왜군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이때 또 진열이 흐트러졌을 때 공격하면서 퇴각시킨 거죠. 의병을 이끌고 전라도를 향하는 길목을 사수한 덕분에 곡창지대가 왜군에게 넘어가는 걸 막아냈던 것이죠. 훗날 이순신 장군이 바닷길을 차단하면서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을 때 이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왕마저도 피난 가느라고 정신없었던 이 최악의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었기에 조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마지막까지 한가하면서 나라를 되찾은 것도 역시 백성들의 힘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또 어김없이 단합하고 일어서잖아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멋지다. 조선은요, 이렇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역사에 있는 나라였죠. 우리가 쓰는 이 말부터 제도와 행정 시스템, 삶 속에 녹아있는 유교적 가치관까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조선에서 시작됩니다. 역사는요, 단순하게 과거만 돌아보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 나열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이렇게 역사 이야기로 끝끝내 해내신 여러분의 큰 응원의 박수 올립니다.